이번 한 주 이렇게 돌아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뭐 사망 사고도 들려오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매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를 또 자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그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것서 좀 빗대서 백내불사백이라고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집단 면역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성급한 경기 낙관론이라든지 뭐 그다음 방역 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어쨌든 그 사망 사고와 그 백신과 연관성을 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것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기분 좋은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소식 이외에도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면서 뭐 정치, 경제 증시할 것 없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슈 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쿠팡 관련 상장 이슈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난 1일에 쿠팡의 최종 공모가 산정일이 10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미 증시의 경우에는 상장 전날 최종 공모가를 발표를 합니다.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1일에 쿠팡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상장일이 11일이고 공모가 산정일은 하루 전인 10일입니다. 자, 쿠팡 상장에 정말 뉴욕 증시 관심 없던 분들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게 할 만큼 빅 이슈인 것 같은데 공모가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쿠팡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주당 27달러에서 30달러인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 가장 상단인 30달러 선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가 30달러로 정해지면 상장주가 1억 2천만 주이기 때문에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을 조달하게 되고요. 쿠팡 전체 시총은 약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7,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아시아 기업 중에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이제 쿠팡이 상장하니까 또 이렇게 거대한 시총이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상장을 두고 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복수 또 차등 의결권을 두고 뭐 이런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상장 후 지분율을 좀 보면요.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33.1%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투자사인 그린옥스가 16.6%, 이 투자사의 창업주인 닐 메타가 16.6%, 김 의장이 10.2%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김 의장의 그 주식은 B클래스 주식입니다. 네네.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어서 상장 후에 김 의장은 76.7% 의결권으로 경영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 의장의 의결권을 주도해서 이 쿠팡 경영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 이런 의지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김 의장의 지분 가치에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 뭐 맞습니다. 5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김 의장이 보유한 그 주식은요, 사실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 B클래스 주식만 두고 지분 가치를 따지는 것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네네. 시각이긴 한데요. 네. 이 B클래스의 주식은 보통 주인 A클래스로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할 경우 이 5조 원의 지분 가치가 되는 건데 사실 네. 이렇게 되면 차등 의결권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팡 상장 관련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쿠팡 상장보다는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 절차에 더 이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쿠팡 상장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최대 공모 희망가인 주당 한 30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요. 시가총액 대략 한 57조 원, 55조 원 전후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딱 규정은 할 수 없지만 국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의 가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지금 이베이 코리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5조 원 인수 가격 조금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야 5조 원도 싼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쿠팡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차등 의결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차등 의결권 문제인데요. 김 의장 지분율은 10% 전후밖에 이제 안 돼, 10.2%인데요. 이 차등 의결권을 받아가지고요.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76.8%에 이릅니다.
쿠팡이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패싱하고 이 뉴욕으로 간 데는 이 차등 의결권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뭐 관측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의 차등 의결권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다음 주 9일, 10일 일반 투자자 등으로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증권사 객장이 계좌를 틀려고 하는 고객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특히 그 기관 물량, 기관들이 이 락업, 보호예수 걸려 있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18일, 3월 한 말에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이 락업을 건다고 쳤을 때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인데 그때쯤에 아무래도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이 코로나 이 백신에 대한 조금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실적에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쿠팡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두 다음 주에 이제 대규모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로 나오는 소식과 관련주 동향까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추경 관련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19조 5천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서 15조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정부하고 여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심사가 시작이 됐고 다음 주 내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여당은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서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논의를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급히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제대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네,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을 좀 꼬집는 모습인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이제 증액을 하겠다라는 거고 야당은 뭐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당 계획대로라면 사실 이달 말에 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네.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오는 18일에는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정이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다음 달 재보선을 위해서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매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정 건전성이 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 만큼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지 살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보셨던 대로 이 여당의 경우에는 특히 이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좀 살피겠다라고 해서 증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 두 당이 이번 4차 재난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야당이 특히 지급 시기 부분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그 피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것은 또 야당에게도 좀 타격이 크기 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를 하더라도 거대 여당 체제에서는 사실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예결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는지 또 증액되거나 깎이는 부분들이 있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15조 원이라는 대략의 이 대규모 윤곽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뭐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 100조든 200조든 뭐 지원해 주는 게 뭐 정부로서 할 일이죠. 할 네. 일인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계획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좋을 텐데요. 당장 이번 추경만 해도 10조 원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2차, 3차 또 재난지원금 더 위로금 더 지원한다고 하니 그때마다 이제 국채 발행 물량 더 늘어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두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진 거나 격차가 벌어지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긴축이거든요. 금리 인상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러면 더 부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국가부채 문제, 이자 실질금리 높아지면 더 이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라든지 국가 경제에 조금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일정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 증시에는 또 어떤 일정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추가 인상 여부, 그다음에 이 금리의 상승 속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3월 17일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모두 함구령이 떨어지는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기간에 국채 금리가 뭐 하늘을 치솟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경계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일이죠. 10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비 측면, 소비 사이드 측면으로 인플레 압박이 옮겨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또 다시금 이 미국의 개인 저축률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금 CG를 보시면요. 그 팬데믹 직후 4월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 내려갔는데 최근 다시 이제 저축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이 보복 소비로 이어질지 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14일이죠. 14일에는 그 미국의 추가 실업급여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실업급여 종료에 어떤 갭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바로 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가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1조 9조 달러의 그 경기부양책이 빨리 통과가 되겠죠. 예. 네. 네, 말씀 중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서 제가 좀 어제도 한국의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돼서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특히 이게 농축수산물은 16.2% 올라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작황 부진에 또 명절 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통계청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정책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재 1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 정부 비축물 방출 확대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빠르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발언이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국채금리 상승 속도 또 이 부분에서 또 우려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또 미묘하게 변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잔뜩 기대했던 시장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파월 의장입니다. 네. 기대감은 컸지만 뭐 실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애초에 그 목표한 이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어설프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가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면 뭐 경기 침체로 가면 이게 더 큰 상황이니까 이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에서 좀 이 인플레이션이 좀 오버슈팅해도 우리가 용인하고 좀 가자,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 장기 금리를 누르면서 단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연준에서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번 FOMC 시장 기대가 꽤 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OT를 기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장기물 금리가 뛰니까 이 장기물 금리 누르려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물, 연준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단기물 팔고 이제 장기물을 사면 아무래도 장기물 금리 떨어지고 단기물 좀 올라갈까, 뭐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물 팔고 장기물 사니까 기존의 이 자산에서는 어떤 자산 변동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와 연동돼 있는 만큼 장기 금리 상승세를 제한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계 이자 부담 낮추면서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 3월 17일 FOMC에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나올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